걱정을 하셨었는데 이거 만장일치로 상고기각하고 이재명 대선길 열어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대법원 내부, 그러니까 직접 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들은 아니지만은 옆에서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설마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심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낙지탕탕이 판결이라고. 이 발언을 여러 개로 쪼개서 맥락을 서로 연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서 허위가 아니라고 본 이 발언을 그대로 이렇게 허위가 아니라고 확정을 한다? 이거는 대법원의 양식상 이거는 힘들 거다. 그래서 만장일치 상고기각은 힘들 거다. 설마 그런 결과를 의도하고 전압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접촉한 전직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도 참 논리 희한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견 이거 갈릴 것 같다. 전학 가면 의견 갈릴 것 같다라는 게 정말 법조계 관계자들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옆에서 지켜보고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빨리 상고기각해서 이재명 대선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라는 게 조의대 원장을 굉장히 잘 아는 판사마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대법원장님과 가깝기 때문에 대법원장님은 그 자체로는 어떤 의도도 없는 분이고 단지 본인이 이제 하급심에 법대로 빨리 해라고 했으니까 대법원도 법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전압에 올려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도 의도하고 있지 않다. 자. 믿어서 뭐 하겠느냐. 대법원도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데 사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그래도 조금 팩트에 가깝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고 돌격 천자봉님 말씀 대법관들은 2심 재판관하고는 다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심 재판관하고는 구성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2심 재판관들은 고법판사 3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등재판부. 그러니까 고법부장 승진 경험이 없고 물론 이제 승진제가 없어진 탓도 있지만은 지방부장 지내고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 3명이 있고 더군다나 사실 지금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것도 3명이 완전히 합의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다 주도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일부 기사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자 주심으로서 이 판결을 주도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3명 기껏해야 3명 아니면은 재판장이자 주심 1명이 하는 판결이랑 대법관이라고 한다면은 현직으로서 법률 해석의 최고봉입니다. 사실 대법원은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묘하게 무시를 해왔어요.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온 그런 집단에 정말 법률 해석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원이 모여서 하는 그런 판결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도도 달라요. 이게 지금 묘하게 2018년도하고 인원수도 같습니다. 그때도 이재명, 피고인인 이재명, 그때도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도 12명. 왜 12명이었냐면은 원래대로라면 13명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 전부가 대법원장 포함해서 전부가 14명인데 그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빠집니다. 그래서 13명인데 그때는 누가 빠졌냐면은 김선수 대법관이 빠졌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변호인으로서 이재명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그냥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2명이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냐? 7대5. 야,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아니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낸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7대5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관 구성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현재 대법관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2018년 당시에 대법원이 무죄 파기환송이 7이었는데 라인업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김명수 무죄 쪽에 섰던 사람들 김명수는 우리법 인권법 회장 출신이죠. 권순일, 문제의 권순일, 그리고 김재영, 박정화 우리법 출신, 민유숙 우리법은 아니지만 젠더법. 여기도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법원 내 학회 모임입니다. 노정희 우리법 출신, 김상환 인권법 출신. 어마어마하죠.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 7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이 특정 단체 출신입니다. 이런 대법원이었어요. 2018년에. 그런데 지금 유죄 5명은 지금
아무 단체에도 소속이 돼 있지 않은 그야말로 정통 법관이었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권순일, 김명수가 판결을 거의 만든 건데요. 이 대법원 합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임명일자가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유무죄 의견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선임인 사람이 권순일이었고, 권순일이 무죄 쪽에 서니까 그때 대법원장은 이 재논합의 합의할 때 다수편에 섭니다. 김명수가 다수인 권순일이 선 다수편에 서가지고 7대5가 된 거였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뭐 한 표 차이로 거의 사실 한 표 차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고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이게 그냥 상고기각으로 갔으면은 지금 이재명은 정치씬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출렁거린 겁니다. 이게 7대5로 대법원 판결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번 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법관 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12명입니다. 누가 빠졌냐? 노태악. 왜 빠졌는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선관위원장이라서. 선관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 비위 사실을 적발을 해내서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대법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희대, 그러니까 이흥구, 그리고 오경미, 그리고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창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그러니까 주심으로 돼 있지만은 전원합의 체제에서는 사실 주심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수견, 마용주. 자, 이 중에서 선명하게 진보 색깔을 띤 사람은 이흥구, 오경미 2명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우리법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친구인가요? 조국 친구 출신이고 오경미 대법관은 인권법 출신이고 또 이제 젠더법과 관련된 관련 단체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명하게 소속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진보는 2명, 나머지는 중도 보수이고 임명권자로 봤을 때도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은 저 2명이고요.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가장 최근에 마영주 대법관까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10대1로 뭐 볼 필요도 없는 거네. 저는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리면님 말씀대로 헌재 재판관 보수 3명도 믿었지만 그렇죠. 희망회로 돌리는 거 그런 말씀대로라면 희망회로 돌렸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뭐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10대 이내 끝이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지금 10이라는 분들이 다 10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갈리잖아요. 임명권자, 이 지금 추천권자에서부터 국회 추천이 있고 대법원 추천이 있고 대통령 추천이 있는데 여기는 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 자체로 봐서는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다 뿐이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친 이재명인지 반 이재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1로 그렇게 선명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 희망회로 안 돌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방향대로 그나마 주어진 조건에서 예상되는 방향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소속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유리한 구도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소속단체 기준으로 10대 1로 뭐 지금 파기환송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사람들의 성향이 그 성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성향 자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법 인권법 소속이 아니면 무조건 중도 보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정답은 모른다. 그리고 대선 전에 선고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테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현재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합의에 들어가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빼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보를 한 거는 연구관 보고서는 이미 다 올라왔고 다 돌렸다. 그리고 연구관 보고서가 단순히 쟁점 정리,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쟁점 정리가 아니라 판결문 형태로 다 올라갔다. 그래서 그거 다 봤다는 겁니다. 이미 연구관 보고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 유죄
무죄. 그러니까는 무죄 취지 지금 무죄로 지금 2심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고기각 판결문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문 이미 다 올라갔다. A안 B안 다 올라가서 다 회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압 자체는 2번이 올렸지만 이미 대법관들의 마음속에는 다 각자의 생각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올라오면은 이미 연구관들 공동연구관조라고 하거든요. 공동연구관실에서 다 검토해서 이렇게 A안 B안 다 올립니다. 그거 다 검토하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인데 아무 무슨 그 배경 지식 없이 사건에 대한 이해나 지식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브리핑 갖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숙지가 됐고 각자 자기의 다 의견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2번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들을 다 피력을 하고 아마도 지금 헌재 기준으로 평의 합의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뭐 만장일치 상고기각은 정말 저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전직 대법관 그리고 이제 대법원 주변에 있거나 이렇게 연구관을 지냈던 사람들도 이거는 이심 논리가 너무 생뚱맞다. 이 생뚱맞은 논리에 설마 13명이 지금 12명이 다 찬성을 하겠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고기각은 어려울 것이다. 의견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의견이 갈라질 것이다. 몇 대 몇인지는 정말 모르겠다. 다만 대법관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7대5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날짜들을 조금 보고 가실게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지금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0일 그리고 이제 5월 11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날 것인지 그래서 이재명의 자격 여부를 판결을 할 것인지 그게 하나 지금 포인트가 되고 전압선거일이 통상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이 날짜가 하나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선거일 날 낮지는 물론 않을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상고심 선고 기한이 6월 26일인데 이건 대선 이후라 사실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날짜에 무슨 파기환송이 되면은 혼란만 가져오는 결과가 될 거라서 아마도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른 거는 후보 등록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취재를 한 바로는 이 김명수 대법원처럼 7대5 김명수 대법원 7대6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왜 백년 전쟁이라고 사건 있잖아요. 그건 7대6으로 7대6으로 의견이 갈라져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난 판결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법뿐만 아니라 법조계 그리고 이제 특히 판사들 사이에서 이거 너무 어이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판사 한 명만 바뀌면 대법원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조희대 대법원은 그런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표결을 했을 경우에 7대5 이렇게 갈라지면은 이건 판결 안 할 거다. 최대한 설득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아마도 7대5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9대3이라든지 한 10대2라든지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안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대5로 나게 되면은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대법관 한 명 바뀌면서 이 결과가 뒤집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기조, 지금 새로운 기조, 김명수 대법원과는 다른 기조가 이 판결의 시기에 있어서 또 하나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리면이 말씀대로 헌재는 기각 의견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대법원은 이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님 말씀대로 정말 못 믿을 수 있어. 이제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그래 상고기각 돼서 이재명 대선 나가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게 사실 정신건강상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사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결과를 저는 기대는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완신진 님이 분명한 건 결론이 사전에 있고 이제 버린 쇼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결론이 사전이 낸 상황은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 국론 분열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의견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사인을 계속 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사건이고 이거는 법률 해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 허위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관 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기환송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이 부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실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너희들 재판 진행해 명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헌법 84조 문제도 있고 이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하급심에서 해석할 문제라고 대법원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여론의 압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정말 파기환송이 돼서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여론의 압박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시고 법원에 여러 가지로 의견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지금 불행 중에 다행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심이 무죄가 났기 때문이에요. 유죄가 났으면은 지금까지 송달 절차 가지고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났지만은 확정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쪽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상고유서 제출을 지금 통지서 송달받고 20일 내야 되는데 통지서 송달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본인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상고유서 제출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찌감치 내버렸잖아요. 상고유서. 검찰이 무죄 받고 상고유서 내야 되는 입장에서 법정 기한보다 열흘 빨리 내버렸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나서 이후의 절차 진행은 이재명 쪽에서 어떻게 느릴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하고 비교되는 사건 하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얼마 전에 진행이 됐죠.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뭐 판사 기피 신청하고 이래갖고 겨우 4개월 만에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 측에서 어떻게 나왔냐? 우리 수사비 보고서 복사 안 해줬네요, 검찰이. 이러면서 지금 또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어요. 목이 아프네요. 선율TV니 이재명 유죄가 나올까요? 저는 이 사건 유죄라고 생각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 이재명 대북송금은 제가 이제 어떤 차원에서 보여드리냐면은 법원이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당사자가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뻗어버리면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북송금 재판이 작년 12월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왜 중단이 됐냐? 판사 기피 신청 냈어요. 아니 판사 기피 신청 이거 왜 냈냐? 이게 이 판사가 당시 신진호 부장 판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공범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했으니까 나도 유죄 판결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지금 기피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이유 없다고 바로 간이 기각을 해버렸어야죠. 근데 이 기피 신청을 법원이 빨리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 사이에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 판사가 아닌 또 다른 판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때문에 지금 4개월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기소가 6월 달에 작년 6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4번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본기일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던 사이에 이 판사 기피 신청 내서 4개월 날라갔고 또 인사로 새로운 판사가 와서 새로운 재판이 열린 게 지금 23일 날 열린 겁니다. 지난 23일 날. 근데 이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 검찰이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안 해줬어요. 우리 지금 재판 준비 안 됐어요.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이 수사보고서는 원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사실 열람등사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누구누구의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압수수색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수사보고서는 검찰 내부 문서예요. 그래서 열람등사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서에 대해서 검찰이 열람등사 안 해줬어요. 우리 재판 준비 안 됐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보고서는 검찰 내부 의견서 이런 거는 열람사 대상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가. 자, 이거 뭐 수사보고서는 원래 그냥 열람등사 대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빨리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 뭐라 그러냐. 자, 열람등사 대상인지 한번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뭐 엄청 뭐 이제 뭐 자 이거 너무 전제 사실이 많아요 이러저런 뭐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 중에서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재판받는 분들, 뭐 재판받는 분들, 민사재판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판사 기피 신청하면서 몇 달 보내고 그리고 겨우 재판 열렸는데 이렇게 무슨 이거 복사 안 됐어요라고 하면서 한번 좀 뻗대 보면은 법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반인의 사건과 이재명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케이스로 좀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뭐라 그랬냐. 이렇게 그 전압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거를 또 뭐라 그랬냐면은 대법이 전압에 관여한다. 대법이 지금 대선에 개입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받아야 될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송달 가지고 속썩이고 복사 가지고 이렇게 애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 주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633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대법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대선 개입한다? 이거는 지금 정당이 재판 개입하는 거죠. 이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제가 최근에 취재한 뭐 전직 대법관 그리고 이제 뭐 재판 연구관 지낸 사람들 이 대법원 주변의 사람들 취재해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2018년도보다는 이 파기환송될 유죄로 파기환송될 그런 유리한 지형인 것은 맞다. 다만 지금 뭐 바깥에서 얘기한 대로 10대 1로 갈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합의가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뭐 내일 모레 그렇게 오늘 내일 뭐 선고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